검붉은 녹물이 고인 웅덩이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지며 도시의 썩은 내를 더욱 진동하게 만들고 있었다. 하늘이라 불리는 빈민가는 그 이름과 달리 하늘과 가장 먼 곳처럼 느껴지는 어둡고 습한 골목들의 미로였다. 이른 새벽부터 낡은 우비를 뒤집어 쓴 채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이서연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교하고 빨랐으며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의 손은 날카로운 쇠조각과 깨진 유리병 사이를 유영하듯 피해가며 가치 있는 부품들을 골라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에 가까웠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악취나는 쓰레기장일지 모르지만 서연에게 이곳은 보물창고이자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으며 세상이 버린 것들이 모여있는 무덤과도 같았다. 그녀는 폐기된 컴퓨터 본체에서 아직 쓸만한 메인보드를 떼어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의 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서연은 수거한 부품들이 가득 담긴 묵직한 마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안식처인 컨테이너 박스를 향해 걸어갔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창백한 뺨에 달라붙었고 낡은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차가운 빗물이 고스란히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곳 빈민가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말수적고 성실한 고물상 아가씨로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지식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버려진 부품들을 조립해 자신만의 고성능 서버를 구축했고 독학으로 익힌 프로그래밍 기술로 인터넷 세상의 이면을 탐험하곤 했다. 가난이라는 족쇄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과 지성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으며 언젠가 이 시궁창을 벗어나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컨테이너 문을 열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미약한 온기가 그녀를 반겼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짐을 내려놓았다. 잠시 휴식을 취할 틈도 없이 밖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굉음과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서연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오성그룹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용역 깡패들이 들이닥치는 일이 잦아졌는데 오늘은 그 기세가 평소와 달리 흉흉했다. 서연은 젖은 우비를 벗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갔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주먹을 꽉 쥐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낡은 판잣집들을 부수고 있었고 평생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온 노인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다. 그것은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명백한 폭력이자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짓밟는 잔혹한 사륙의 현장이나 다름없었다. 서연의 시선이 골목 어귀에서 채소 좌판을 버리고 있던 김할머니에게 꽂혔을 때 그녀의 이성은 차가운 분노로 바뀌어 심장을 강타했다. 거구의 사내가 김할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당장 꺼지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한 채 떨고만 있었다. 서연은 앞뒤 잴 것 없이 달려나가 사내의 팔을 낚아채며 그를 막아섰는데 그녀의 왜소한 체구는 사내의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사내는 갑작스러운 방해에 눈을 부라리며 서연을 노려보았지만 그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조목조목 따지는 서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실려 있었고 주변의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사내는 비웃음을 흘리며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같은 게 끼어드느냐며 서연을 거칠게 밀쳤고 그녀는 진흙탕 속에 나뒹굴었다. 찢어질 듯한 통증이 어깨를 타고 전해졌지만 그녀는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고 입술을 깨물며 다시 일어서려 했다. 그때 서연의 찢어진 옷깃 사이로 낡았지만 기품 있게 세공된 백금 목걸이가 툭 튀어나와 빗물 속에서 영롱한 빛을 발했다. 그것은 서연이 철들기 전부터 지니고 있던 유일한 물건으로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와 연결된 단 하나의 고리였다.
사내는 그 목걸이를 보더니 눈을 번득이며 더러운 도둑년이 어디서 이런 비싼 물건을 훔쳤냐고 소리치며 손을 뻗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목걸이를 감싸쥐며 몸을 웅크렸는데 그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물건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사내의 발길질이 그녀의 등과 옆구리에 쏟아졌지만 그녀는 고통을 참아내며 절대 손을 펴지 않았고 그 모습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잡초와 같았다. 주변의 주민들이 말려보려 했지만 다른 용역들이 위협적인 태도로 그들을 막아서는 바람에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소란이 극에 달했을 때 골목 입구에 세련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고 그곳에서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그는 오성그룹의 개발 담당 실장인 최민석이었는데 흙탕물이 튀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듯 얼굴을 찌푸리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연과 그녀를 둘러싼 용역들을 번갈아 보더니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고작 이런 거지들 몇 명 처리하지 못해서 시간을 지체하느냐는 그의 질책에 용역 반장은 굽신거리며 서연이 도둑질한 물건을 숨기고 반항해서 그렇다고 변명했다. 최 실장의 시선이 서연이 필사적으로 감싸 쥐고 있는 손으로 향했고 그의 눈매가 가늘어지며 묘한 흥미를 보였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가죽 구두 끝으로 서연의 손등을 짓누르며 그 안에 든 것을 내놓으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서연은 손등이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 최 실장을 노려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서슬퍼런 증오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또박또박 말했지만 최 실장은 코웃음을 치며 빈민가 주제에 감히 거짓말을 한다고 조롱했다. 그는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서연의 얼굴에 던지며 이걸로 밥이나 사 먹고 그 작물은 넘기라고 모욕을 주었다. 흩날리는 지폐가 빗물에 젖어 서연의 얼굴과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녀는 그 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그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더러운 오물처럼 느껴졌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그녀는 짓눌린 손을 억지로 빼내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고 그 모습에 최 실장은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최 실장에게 다가가 당신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일은 범죄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 당당한 태도는 순간적으로 최 실장을 압도할 만큼 강렬한 기운을 내뿜었다. 하지만 최 실장은 곧바로 불쾌함을 드러내며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고 그들은 서연을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다. 그는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며 경멸 어린 시선을 남기고는 차에 올라타 유유히 사라졌고 용역들도 비웃음을 흘리며 물러갔다. 남겨진 것은 진흙탕 속에 처박힌 서연과 흩어진 지폐들 그리고 공포에 질린 주민들의 탄식뿐이었다. 서연은 빗물에 씻겨나가는 피를 닦아내지 않고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그 번호판과 오성그룹의 로고를 뇌리에 깊이 새겼다.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김할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며 엉망이 된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의가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해리를 틀고 있었고 오늘 겪은 치욕은 그녀를 각성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목걸이를 주워 깨끗이 닦은 뒤 목에 걸며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통해 냉정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기술을 이용해 이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벌레 취급한 오성그룹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컨테이너로 돌아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모니터의 푸른 불빛이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자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오성그룹의 네트워크 보안망을 뚫기 위한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빨랐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탄생하는 수많은 명령어들은 거대한 기업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이것은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서연은 화면 가득 떠오르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며 오성그룹이 숨기고 있는 추악한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나갔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우연히 재개발 구역의 지하 매설물 지도와 관련된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었다. 그녀의 직감은 그 파일 속에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엄청난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서연에게는 오히려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흥미로운 과제와도 같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집중력은 더욱 고조되었고 빗소리는 타자치는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게 되었다. 마침내 복잡한 보안 알고리즘이 풀리고 파일이 열리는 순간 서연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20년 전 실종된 오성그룹 회장의 혼외 자식에 대한 기록과 유전자 정보였으며 그 정보가 가리키는 좌표는 바로 이곳 하늘 빈민가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걸이 펜던트 뒤에 새겨진 문양과 화면 속의 문양을 대조해 보았고 그것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에 숨이 삼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오성그룹의 핏줄이라는 잔인한 운명 앞에 망연자실했지만 곧이어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혼란을 잠재웠다. 이것은 기회이자 저주였지만 서연은 이 사실을 이용해 그들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들을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긴 채 오성그룹 내부에 잠입하여 그들의 부패와 악행을 낱낱이 밝혀내고 진정한 정의를 구현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 이상 쓰레기를 줍는 가난한 소녀가 아님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이제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품은 그림자가 되어 그들의 목을 겨눌 준비를 마쳤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 끝이 파멸일지 구원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며 오성그룹의 인사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가짜 이력서를 전송했고 화면에는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낡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이서연의 좁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흐르는 데이터의 강을 쫓느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난밤 오성그룹의 메인 서버에 침투해 빼내온 파일들은 상상 이상으로 방대했고 그 속에는 기업의 추악한 이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재개발 구역의 설계도면 파일에 걸려있는 이중 암호는 일반적인 보안 전문가라면 결코 풀어낼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서연은 자신이 개발했던 독자적인 알고리즘이 이 거대 기업의 비밀 파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것은 누군가 그녀의 코드를 훔쳤거나 도용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암호의 마지막 껍질을 벗겨냈고 마침내 드러난 진실은 단순한 설계도가 아닌 지하 벙커의 위치와 용도를 표시한 비밀 지도였다. 지도에 표시된 붉은 점은 놀랍게도 서연이 살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 바로 아래를 가리키고 있었고 이것은 그녀의 주거지가 단순한 우연으로 정해진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서연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충격을 느끼며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운명을 조종하고 있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그녀는 오성그룹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하늘 빈민가를 없애려 하는지 그리고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주민들을 몰아내려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땅이 아니라 그 아래 묻혀 있는 무언가였고, 서연은 그것이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졌다. 더 이상 모니터 앞에 앉아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직접 호랑이 굴로 들어가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서연은 헐렁한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오성그룹 본사 건물의 후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해킹을 통해 청소 용역 업체의 직원 명단에 자신의 가짜 신분을 등록해 두었고, 출입 카드를 위조하는 것쯤은 식은 죽먹기였다. 거대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본사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욕망의 탑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녀가 출입구에 카드를 대자 경쾌한 비프음과 함께 문이 열렸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건물 내부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로비는 출근하는 엘리트 사원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아무도 낡은 유니폼을 입은 청소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서연은 그 투명 인간 같은 취급이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다. 서연은 청소 카트를 밀며 엘리베이터 화물칸에 올랐고,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인해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의 목표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근무하는 최상층이었는데, 그곳은 일반 사원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보안구역이었다. 하지만 청소부라는 신분은 닫힌 문을 여는 만능 열쇠와도 같아서 그녀는 의심을 사지 않고 보안구역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복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어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어 이곳이 회사인지 미술관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 서연은 바닥을 닦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고 복도 끝에 위치한 부회장실 앞에서 멈춰 섰는데, 그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서연이 미리 준비해온 소형 도청 장치를 문틈 사이에 끼워 넣자 안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선명하게 들려왔다.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는 고미란의 것이었고, 중저음의 남자는 최지훈 부회장이었는데 그들의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고미란은 재개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불평하며 그 아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었고, 최지훈은 그녀를 진정시키며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다고 장담했다. 그 아이라는 단어가 서연의 가슴을 쿵 하고 내려치며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분명 자신을 지칭하는 말임이 틀림없었다. 그들은 20년 전의 사고가 실수가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말을 주고받았고, 서연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대화는 점점 더 은밀한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현재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한 회장의 생명유지 장치를 언제 제거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친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그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게 되어 다리가 풀릴 뻔했다. 한 회장은 오성그룹의 창업주이자 서연의 생부였지만 그녀는 그동안 그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기에 이 사실은 그녀의 모든 세계를 뒤흔드는 충격이었다. 최지훈과 고미라는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 한 회장을 병원에 감금하고 약물을 투여해 의식을 잃게 만든 장본인들이었다. 서연은 이 악마 같은 자들의 목소리를 녹음하며 언젠가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해 그들을 파멸시키겠다고 다짐했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때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며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고, 서연은 황급히 도청 장치를 회수하고 청소하는 실엇을 했다. 문이 열리고 최지훈과 고미란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들은 복도에 있는 청소부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무시하고 지나쳐갔다. 그들의 거만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모멸감과 증오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부회장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내부는 화려한 가구들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공기는 차갑고 삭막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10분이었고 그 안에 결정적인 물증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와 벽에 걸린 금고, 그리고 구석에 있는 문서 세 단기로 빠르게 움직였다. 서연은 먼저 책상 위를 뒤졌지만 중요한 서류들은 이미 치워진 상태였고 컴퓨터는 강력한 암호로 잠겨 있어 단시간에 뚫기 어려웠다. 그녀는 초조한 마음에 입술을 깨물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문득 쓰레기통이 비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보통 임원실의 쓰레기통은 보안업체가 따로 수거해 가지만 최지훈이 방금 버린 듯한 종이 뭉치가 눈에 띄었다. 서연은 장갑 낀 손으로 쓰레기통을 뒤져 구겨진 종이들과 잘게 갈린 문서 조각들이 담긴 비닐봉지를 꺼냈다. 시간이 없었기에 그녀는 봉지를 통째로 챙겨 청소 카트 밑에 숨겼고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방을 빠져나왔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경비원이 다가와 여기서 뭐 하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쓰레기를 수거하러 왔다고 둘러대며 위기를 모면했다. 건물을 빠져나온 서연은 인근 공원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가져온 문서 조각들을 바닥에 쏟아부었다. 냄새나고 지저분한 종이 조각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퍼즐 조각들이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맞추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조각들을 일일이 대조하며 문장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녀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하나의 문서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서연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 회장의 최근 의료 기록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는데 검사 대상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대조군의 유전자 정보는 서연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의료 기록에는 한 회장이 주기적으로 투여받는 약물의 이름과 용량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치료제가 아니라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극물에 가까운 약물이었다. 서연은 그들이 아버지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입을 틀어막았고 솟구치는 오열을 참아내야 했다. 그리고 문서의 마지막 장에는 유산 상속포기 각서의 초안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이미 위조된 한 회장의 지장이 찍혀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으며 동시에 서연이 오성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열쇠였다. 그녀는 완성된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종이 조각들은 변기에 내려 증거를 인멸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물러설 곳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으며 오직 복수를 향한 직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던 서연은 주머니에서 어머니가 남긴 낡은 펜던트를 꺼내 어루만졌다. 어머니는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딸에게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셨지만 서연은 그 말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버지를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자신을 쓰레기장에 버린 그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펜던트를 꽉 쥐며 맹세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리겠다는 피의 맹세였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하며 알림음이 울렸고 확인해보니 오성그룹 인사팀에서 보낸 합격 통지 문자였다. 그녀가 일장에서 보낸 가짜 이력서와 해킹 실력이 그들의 눈에 든 모양이었고 이것은 그녀가 계획한 트로이의 목마 작전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서연은 합격 통지서를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는데 그것은 순진한 소녀의 미소가 아니라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섬뜩한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청소부가 아닌 정식 직원으로서 당당하게 그들의 성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며 그 안에서부터 서서히 독을 퍼뜨려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오성그룹 본사가 보이는 방향을 향해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무겁고 단호했으며 그 뒷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면서도 강렬했다. 도시의 소음이 그녀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복수의 시나리오만이 팽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는데 우선 자신의 외모부터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덥수룩하던 앞머리를 자르고 낡은 안경 대신 렌즈를 착용했으며 시장에서 산 저렴하지만 깔끔한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빈민가의 소녀가 아니라 지적이고 냉철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었고 그녀조차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는 벽에 붙여놓은 오성그룹의 조직도와 임원들의 사진 위에 붉은색 펜으로 X 표시를 해나가며 타겟을 설정했다. 첫 번째 타겟은 인사팀장이자 최지훈의 신복인 박 부장이었는데 그는 뇌물수수와 채용비리의 온상인 인물이었다. 서연은 그를 제물로 삼아 회사 내부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동시에 최지훈의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낼 계획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서연의 방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싸움을 예상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진 무기는 돈도 권력도 아닌 오직 명석한 두뇌와 잃을 것이 없는 자의 도끼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서연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넣어두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을 때 떳떳하게 어머니를 뵈러 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그녀는 컴퓨터 전원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만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것은 다가올 여명을 기다리는 샛별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오성그룹의 신입사원 연수원에 도착했고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다른 사원들과 달리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상황을 즐기는 듯한 여유마저 느껴졌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고 인사팀장이 단상에 올라와 거만하게 연설을 늘어놓을 때 서연은 그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셌다. 그녀가 심어둔 바이러스가 곧 인사팀장의 태블릿 PC를 해킹해 화면에 그의 비리 장부를 띄울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함께 단상의 스크린이 바뀌고 당황하는 인사팀장의 얼굴을 보며 서연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다. 이제 쇼는 시작되었고 그녀는 이 무대의 감독이자 주연 배우로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신입사원 연수원 강당을 가득 메웠던 웅성거림은 인사팀장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정점을 찍었고 그 혼란의 중심에서 이서연은 유령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가 심어둔 프로그램은 정확한 타이밍에 인사팀장의 비리 장부와 불법 청탁 리스트를 스크린에 띄웠고 오성그룹의 부패한 일면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이 사태를 조작한 장본인이 구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는 초라한 행색의 신입사원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서연은 자신의 첫 번째 사냥감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희열보다는 차가운 안도감을 느꼈는데 이것은 거대한 탑을 무너뜨리기 위해 빼낸 작은 벽돌 하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소란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며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적들의 심장부로 파고들 준비를 마쳤다는 생각에 심장이 묵직하게 뛰었다. 인사팀장의 구속으로 인해 오성그룹 내부의 채용 시스템은 일시적인 마비 상태에 빠졌지만 서연은 탁월한 해킹 실력으로 자신의 성적과 배정 부서를 조작해 정보전략팀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 정보전략팀은 그룹의 핵심 서버와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었기에
그녀의 계획을 실행하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였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실력과는 별개로 고졸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위조된 이력과 남루한 옷차림은 엘리트 의식에 젖어 있는 팀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첫 출근 날부터 팀장인 박 과장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중요한 업무 대신 커피 심부름이나 복사 같은 잡무만을 떠넘겼다. 서연은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리며 쓴웃음을 지었지만 이 또한 그녀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의 일부였기에 묵묵히 견뎌내기로 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에 나른한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메인 서버실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을 알리는 신호였다. 오성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서버가 정체불명의 디도스 공격을 받아 다운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박 과장을 비롯한 팀원들은 사색이 되어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화면에 뜬 붉은색 경고창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수천억 원이 걸린 프로젝트 데이터가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무실을 휘감았고 경영진의 질책이 두려운 박 과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서연은 구석자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고 천천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메인 콘솔을 향해 걸어갔다. 박 과장은 서연이 다가오자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네가 감히 어디라고 끼어드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비어있는 단말기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지자마자 마치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듯 현란한 속도로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는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다. 서연은 공격의 근원지를 역추적하는 동시에 방화벽을 재설정하고 우회 경로를 통해 데이터를 백업하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모니터의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고 주변의 소음은 완전히 차단된 채 오직 데이터의 흐름만이 그녀의 뇌리에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붉은색 경고창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녹색의 정상 신호가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다. 사무실에는 침묵이 흘렀고 방금 전까지 서연을 무시하던 팀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모니터와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박 과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도대체 뭘 한 거냐고 물었지만 서연은 대답 대신 의자에서 일어나 태연하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은 학벌과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그들의 오만한 편견을 단숨에 부수어 버리는 강력한 한방이었다. 서버가 정상화되었다는 보고가 상부에 올라가자마자 최지훈 부회장이 직접 정보전략팀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사무실은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다. 서연은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는데 드디어 자신의 부모를 해친 원수와 대면하게 된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잠시 후 최지훈 부회장이 수행비서들을 대동하고 사무실에 들어서자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갑게 가라앉았고 모든 직원들이 기립해 고개를 숙였다. 최지훈은 거만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이번 사태를 해결한 직원이 누구냐고 물었고 박 과장은 우물쭈물하며 서연을 가리켰다. 최지훈의 시선이 구석자리에 서 있는 서연에게 꽂혔고 그는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서연의 남루한 옷차림과 앳된 얼굴을 훑어보며 네가 그 대단한 해킹 방어를 해낸 주인공이냐고 비아냥거리듯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기백이 서려 있어 최지훈을 잠시 당황하게 만들었다. 최지훈은 서연의 당돌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그녀가 가진 재능이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계산을 본능적으로 마쳤다. 그는 서연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정보전략팀을 떠나
자신의 직속 부서인 회장 비서실 산하의 특별보안팀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이었다. 겉으로는 승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최지훈이 자신의 불법적인 거래와 자금 세탁을 관리할 믿을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서연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당황한 척하며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것으로 그녀는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대가는 목숨이 될 수도 있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최지훈이 있는 최상층 펜트하우스 오피스로 출근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아래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호화롭고 폐쇄적인 공간이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최지훈과 고미란 그리고 그들의 측근들이 사용하는 사설 서버와 통신망을 관리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곧 그들의 비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된 셈이었다. 서연은 보안팀장이라는 직함을 달았지만 여전히 다른 비서들과 임원들에게는 출신 성분 때문에 은근한 따돌림과 무시를 당해야 했다. 특히 고미라는 서연을 볼 때마다 재수 없는 눈빛이라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괴롭혔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모욕을 묵묵히 견뎌내며 밤마다 그들의 서버에 백도어를 설치하고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그러던 중 서연은 고미란이 주기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는데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수치인이 불명확한 계좌 하나를 발견했고 그 계좌가 한 회장이 입원해 있는 VIP 병동의 운영법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이것은 고미란이 한 회장의 치료비를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는 동시에 그 돈으로 병원 관계자들을 매수해 한 회장을 감금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서연은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기에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안전한 곳에 저장해두고 더 깊은 내막을 파헤치기 위해 병원 내부망에 접속을 시도했다. 병원 보안 시스템은 5성그룹 본사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폐쇄적이었지만 서연에게는 뚫지 못할 방패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우며 코드를 분석한 끝에 마침내 병원 서버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했고 환자들의 진료 기록과 CCTV 영상에 접근할 수 있었다. 화면 속에 나타난 병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는데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채 앙상하게 마른 한 회장의 모습이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살아있었고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투여하는 약물 때문에 강제로 잠들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모니터를 어루만지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고 반드시 아버지를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서연이 병원 서버를 해킹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최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누군가와 은밀한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한 회장을 정리하고 유산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서연은 도청 장치를 통해 이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그들이 말하는 정리는 곧 한 회장의 암살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서연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그녀는 즉시 계획을 수정해야 했는데 증거 수집 단계를 넘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다. 하지만 최상층의 보안은 철통 같았고 병원에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상주하고 있어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옛 측근들 중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고 인사 기록을 뒤지던 중 한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무가 억울하게 해고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강 전무는 한 회장이 쓰러진 직후 횡령 혐의를 뒤집어쓰고 쫓겨났지만 사실은 최지훈의 회유를 거절해 보복을 당한 것이었다. 서연은 그가 아직도 한 회장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익명의 이메일로 자신이 확보한 증거의 일부를 강전무에게 보내며 만남을 제안했고, 약속 장소는 오성그룹의 감시가 닿지 않는 낡은 선술집이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서연은 자신의 직감과 사람을 보는 눈을 믿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강전무는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고 서연이 내민 증거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서연의 정체를 의심하며 누구냐고 물었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목걸이를 보여주며 정체를 밝혔다. 강전무는 펜던트를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오열하며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녀를 아가씨라고 불렀다. 서연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고 그와 함께 아버지를 구출하고 회사를 되찾을 구체적인 작전을 세웠다. 두 사람의 만남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씨와 같았지만 곧 거대한 화마가 되어 오성그룹을 집어삼킬 것이었다. 다음 날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해 최지훈에게 커피를 타주며 그의 스케줄을 보고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책상 아래 숨겨진 손에는 소형 USB가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최지훈의 컴퓨터를 완전히 마비시킬 바이러스가 담겨 있었다. 최지훈은 서연이 건넨 커피를 마시며 기분이 좋은 듯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자신의 파멸이 코앞에 닥친 줄도 모른 채 서연을 칭찬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릴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으며 그녀는 이 전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 괴물이 될 준비를 마쳤다. 창밖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도시는 곧 쏟아질 폭우를 예감한 듯 숨죽이고 있었다. 오성그룹의 심장부인 전략기획실은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만 이서연의 자리는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최지훈 부회장의 특별 지시로 비서실 한편에 마련된 독립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사내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데이터의 집결지였다. 서연은 겉으로는 부회장의 개인적인 심부름과 일정 관리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유능한 비서였지만 모니터 뒤에서는 매 초마다 그룹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사냥꾼의 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이중장부를 해독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된 최지훈의 횡령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그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 주가 조작에까지 관여하고 있었으니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그룹을 파멸로 몰아넣을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의 정막을 깨는 요란한 하이힐 소리와 함께 최지훈의 아내이자 서연의 계모인 고미란이 딸 최윤아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두 모녀는 들어서자마자 사무실의 공기를 향수 냄새로 오염시키며 직원들을 하인 부리듯 대했다. 최윤아는 오성그룹의 상속녀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었지만 그 속은 허영심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녀는 서연의 책상 앞에 멈춰서서 경멸 어린 시선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리며 엄마에게 저런 천박한 여자가 어떻게 아빠 비서실에 있냐고 큰 소리로 떠들었다. 서연은 모욕적인 언사에도 동요하지 않고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를 건넸지만 유나는 서연이 내민 손을 무시하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흩날리는 종이들 사이로 최윤아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고 그녀는 자신이 아끼는 다이아몬드 팔찌가 없어졌다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손목에 있었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사라졌다며 서연을 도둑으로 몰아세웠다. 고미란 역시 딸의 말에 동조하며 서연의 가난한 출신 성분을 들먹이며 네가 훔친 게 분명하니 당장 몸수색을 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서 서연을 변호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수군거릴 뿐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서연을 쫓아내기 위해 급조한 유치한 함정이었지만 서연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두 모녀를 응시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비는 대신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어 보안실에 연락을 취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해서 오히려 듣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보안팀장에게 지금 당장 임원실 복도와 화장실 입구의 폐쇄회로 화면을 자신의 모니터로 전송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미라는 서연의 당돌한 행동에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를 질렀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형 스크린에 전송된 영상을 띄웠다. 화면에는 최윤아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파우더룸에서 팔찌를 풀어 핸드백 안쪽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고화질로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서연은 영상을 정지시키고 최윤아를 향해 핸드백을 확인해 보시라고 정중하지만 서늘하게 말했다. 최윤아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였고 곧이어 안주머니에서 반짝이는 팔찌가 나오자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직원들의 시선은 이제 경멸에서 조롱으로 바뀌어 두 모녀를 향하고 있었다. 곰이라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며 서연에게 네가 감히 우리를 망신 주려 하냐고 악을 썼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된 뒤였다. 그때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최지훈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고 미간을 찌푸리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아내와 딸의 어리석은 행동을 질책하며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고 두 모녀는 도끼 어린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며 쫓기듯 사무실을 나갔다. 소동이 마무리되고 최지훈은 서연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여 짐짓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가족들의 실수를 덮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위로금 명목으로 건넸지만 서연은 정중히 거절하며 오직 회사를 위해 일할 뿐이라고 답했다. 최지훈은 서연의 충성심과 능력에 만족하며 그녀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이는 서연에게 더 깊은 정보를 캐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서연은 집무실을 나오며 주머니 속에 몰래 넣어둔 소형 녹음기를 만지작거렸는데 방금 전 소동 중에 고미란이 흘리고 간 결정적인 단서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고미란은 당황한 나머지 누군가와 통화하며 병원장이 돈을 더 요구한다는 말을 내뱉었고 서연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던 것이다. 퇴근 후 서연은 빗줄기가 굵어지는 거리를 뚫고 도심 외곽의 허름한 창고로 향했는데 그곳은 해고된 강전무와 비밀리에 접선하기로 한 장소였다. 강전무는 이미 도착해 초조하게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그동안 수집한 최지훈의 비자금 장부와 주주 명부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고 강전무의 눈은 놀라움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이 자료들은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최지훈을 끌어내리고 식물인간 상태인 한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서연은 강전무에게 이 자료들을 이용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소액 주주들과 원로 이사들을 포섭해달라고 부탁했다. 강전무는 서연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하며 그녀가 아버지인 한 회장의 젊은 시절을 쏙 빼닮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과거 한 회장이 믿었던 최지훈에게 배신당해 쓰러지던 날의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것은 서연의 복수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최지훈은 한 회장이 지병으로 쓰러진 것으로 위장했지만 사실은 그가 마시는 차에 장기간 독을 타서 서서히 중독시킨 것이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며 반드시 그들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고 강전무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서연을 돕겠다고 맹세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머리를 맞대고 주주총회 당일의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다. 다음날 서연은 회사 보안 시스템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최지훈의 개인 컴퓨터에 접속해 그가 병원장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복구해냈다. 이메일에는 한 회장의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자 약물 투여량을 늘리라는 최지훈의 살인교사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서연은 이 끔찍한 내용을 읽으며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아야 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시급한 신호임을 깨달았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아버지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에 그녀는 구출 작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병원 설계도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며 보안이 가장 취약한 시간대와 탈출 경로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서연은 병원 잠입을 위해 의료진의 아이디 카드를 위조하고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할 해킹 툴을 준비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그녀는 점심시간을 틈타 병원 근처를 배회하며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과 순찰 동선을 파악했고 건물 뒤편에 있는 비상구가 낡아서 잠금 장치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적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기에 작은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음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부디 아버지가 조금만 더 버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날 오후 사무실로 복귀한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낯선 서류 봉투를 발견하고 의아해하며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서연이 어린 시절 쓰레기장에서 찍힌 사진들과 그녀의 뒷조사를 한 듯한 내용의 보고서가 들어있었는데 보낸 이는 익명이었다. 누군가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고 뒷조사를 시작했다는 뜻이었고 이것은 서연에게 보내는 무언의 경고장과도 같았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가 엄습했지만 서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멀리서 최윤아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침에 망신의 앙심을 품은 최윤아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서연의 뒤를 캔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위기가 닥쳤음을 직감했지만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최윤아에게 다가가 짐짓 당황한 척 연기했다. 최윤아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서연에게 네가 감히 우리 가족을 속이고 회사에 들어온 것을 아빠에게 다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서연은 무릎을 꿇는 시롬을 하며 제발 비밀을 지켜달라고 애원했고 최윤아는 그런 서연을 보며 깔깔거리고 웃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고 그녀는 최윤아의 방심을 틈타 그녀의 핸드폰에 스파이웨어를 싣는 데 성공했다. 이제 최윤아의 모든 통화 내용과 위치 정보는 서연의 손바닥 안에 있게 되었고 이는 적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이 될 것이었다. 퇴근 무렵 서연은 강전무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는데 최지훈이 주주총회 일정을 앞당겨 내일 모레 개최한다고 공지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는 것을 감지하고 서둘러 회장 취임을 강행하려는 속셈이었다. 서연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고 그 안에 아버지를 구출하고 모든 증거를 정리해 주주총회장에 나타나야만 했다.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받아들였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서 최후의 도약을 준비했다. 그녀는 밤하늘을 수놓은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내일 밤 이 도시는 오성그룹의 몰락과 새로운 주인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도심의 밤거리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고 이서연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오성그룹 소유의 VIP 요양병원은 산중턱에 위치해 있어 마치 외부와 단절된 요새처럼 보였는데 그곳은 최지훈이 한 회장을 감금하고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 죽음의 성이었다. 서연은 검은색 밴 안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마지막으로 병원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가락은 긴장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심어둔 바이러스가 병원의 메인 서버를 장악하여 CCTV 화면을 조작하고 경비원들의 통신망을 교란시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제 그녀가 직접 호랑이 굴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사자를 깨워야 할 시간이 다가왔으며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의 심장 박동처럼 거칠게 들려왔고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차문을 열었다. 서연은 미리 준비한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직원 전용 출입구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녀의 목에 걸린 위조된 아이디 카드는 보안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했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VIP 병동이 위치한 최상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주머니 속에 숨겨진 마취 주사기와 전기 충격기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지만 그녀의 표정은 수년 동안 훈련받은 베테랑처럼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띵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건장한 체격의 사설 경호원 2명이 복도를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낯선 간호사의 등장에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며 앞을 가로막았고 서연은 태연하게 약물 트레이를 들어보이며 야간 회진 시간이라고 둘러댔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무전기를 들고 상황실에 확인하려 했지만 서연이 미리 손 써둔 통신 교란 장치 때문에 지직거리는 소음만이 들려왔다. 당황한 경호원이 무전기를 두드리는 사이 서연은 틈을 놓치지 않고 다른 경호원에게 다가가 회장의 상태가 위급하여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연기했다. 그녀의 눈빛과 말투가 너무나 진지하고 전문적이어서 경호원들은 잠시 혼란스러워했고 그 찰나의 망설임이 그들의 패배를 결정지었다. 서연은 번개 같은 동작으로 주머니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내 경호원의 목덜미에 갖다 대었고 그는 짧은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다. 남은 한 명이 놀라 대응하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마취 주사기를 그의 팔에 꽂아 넣은 뒤였다. 두 거구가 순식간에 제압당하자 복도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고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병실 문 앞에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문이 열리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각종 의료 기계들이 내는 기계적인 소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침대 위에는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했던 한 회장이 앙상하게 마른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여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솟구치는 눈물을 삼켰다. 최지훈과 고미란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저지른 짓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이었고 그들의 악행에 대한 분노가 그녀의 이성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반드시 살려서 나가겠다고 다짐했고 서둘러 생명유지 장치의 연결을 해제하기 시작했다. 기계들이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온 휴대용 산소호흡기와 이동식 모니터를 연결했다. 그때 복도 밖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쓰러진 경호원들이 발견된 모양이었다. 서연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를 휠체어에 옮겨 태운 뒤 담요로 전신을 감싸 환자 이송용 카트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녀는 병실을 빠져나와 비상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복도 끝에서 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정면 승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서연은 복도 중간에 있는 배전반 덮개를 열고 전선을 끊어버렸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며 복도의 전등이 모두 꺼졌고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깜빡거리며 시야를 어지럽혔다. 어둠과 혼란을 틈타 서연은 휠체어를 밀며 전력으로 질주했고 요원들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우왕좌왕하며 서로 부딪혔다.
서연은 미로 같은 복도를 뚫고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해 버튼을 눌렀지만 야속하게도 엘리베이터는 1층에 머물러 있었다. 뒤에서는 요원들의 추격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초조하게 층수 표시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강 전무에게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는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답장을 보내왔다.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연은 휠체어를 밀어넣고 닫힌 버튼을 연타했는데 문이 닫히기 직전 보안 요원 한 명이 손을 뻗어 문을 잡으려 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그의 손을 내려쳤고 요원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손을 뺐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하강하기 시작하자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강전무가 시동을 걸어놓은 구급차 옆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고 서연을 보자마자 달려와 한 회장을 부축했다. 두 사람은 신속하게 회장을 구급차에 태웠고 서연은 운전석에 올라타 엑셀을 힘껏 밟았다. 병원 입구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지만 서연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돌진해 차단기를 부수고 도로 위로 뛰쳐나갔다. 뒤이어 경비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붙기 시작했고 한밤의 도심 추격전이 벌어졌다. 서연은 백미러를 통해 따라붙는 차량들을 확인하며 핸들을 급격하게 꺾어 골목길로 들어섰고 능숙한 운전 실력으로 따돌리려 애썼다. 그녀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노트북을 조작하여 교차로의 신호등을 전부 붉은 신호로 바꾸는 해킹을 시도했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서연의 차는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지만 뒤따르던 추격 차량들은 갑작스럽게 바뀐 신호 때문에 다른 차량들과 뒤엉키며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요란한 경적 소리와 충돌음을 뒤로 한 채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속도로 진입로를 향해 차를 몰았다. 그녀는 미리 수배해둔 안전 가옥인 교회의 허름한 별장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은밀한 장소였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뒷좌석에서 한 회장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소리가 들려와 서연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강전무는 회장의 상태를 살피며 눈물을 흘렸고 서연은 백미러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야 비로소 진짜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별장에 도착한 서연과 강전무는 한 회장을 침실로 옮기고 미리 준비해둔 의료 장비들을 연결하여 집중 치료를 시작했다. 서연이 병원에서 빼돌린 해독제를 투여하자 한 회장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다. 서연은 밤새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그의 손을 잡고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고 강전무는 밖에서 경계를 서며 혹시 모를 추격자에 대비했다. 창밖에는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고 숲속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타들어가고 있었다. 만약 아버지가 내일 주주총회 전까지 깨어나지 못한다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최지훈이 회사를 삼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아침이 되었고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눈이 새했지만 피곤함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그때 침대에서 앓는 소리가 들려왔고 서연이 화들짝 놀라 바라보니 한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은 다급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의 얼굴을 살폈고 한 회장은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돌아오며 천장을 응시하다가 이내 옆에서 울고 있는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서연을 알아보는 듯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미미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오열했고 20년 만의 재회는 말없이 뜨거운 눈물로 이루어졌다. 한 회장은 떨리는 손을 들어
서연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가리켰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잃어버린 따림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마스크를 벗겨달라는 신호를 보냈고 서연이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제거하자 갈라진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가슴에 맺혀있던 모든 원망과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강전무가 방으로 들어와 회장이 깨어난 것을 보고 감격하여 무릎을 꿇었고 회장은 그에게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감동의 순간도 잠시 회장은 서연에게 손짓하여 침대 옆 서랍장에 있는 낡은 가방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 가방은 강 전무가 회장의 지시로 미리 챙겨온 것이었는데 그 안에는 낡은 만년필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회장은 만년필의 뚜껑을 열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마이크로칩을 꺼내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은 오성그룹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차명 계좌, 그리고 이사들의 약점이 담긴 일종의 마스터키이자 회장만이 열람할 수 있는 극비 문서의 암호키였다. 회장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서연에게 오늘 주주총회에 가서 이 칩을 공개하고 회사를 바로잡으라고 명했다. 서연은 칩을 꽉 쥐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오성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해커가 아니라 거대 기업을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주주총회 시작 시간까지는 불과 2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서연은 준비해 온 정장을 입으며 거울 앞에 섰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슈트는 그녀를 냉철한 CEO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강전무에게 아버지를 부탁하고 차에 올라탔는데 그녀의 표정은 비장함을 넘어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오늘 그녀는 주주총회장을 피바다로 만드는 대신 진실이라는 무기로 적들을 하나씩 처형할 것이다. 차에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자 엔진 소리가 맹수의 포효처럼 울려 퍼졌고 그녀는 최지훈이 기다리고 있는 본사를 향해 질주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오성그룹의 상공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본사 로비에 도착한 서연은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 사이를 뚫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는데 그녀의 등장에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수군거렸다. 최지훈의 비서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서연은 그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제압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에게 받은 마스터키가 들려 있었고 주머니에는 최지훈과 고미란을 파멸시킬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의 타자문이 닫히며 로비의 소음이 차단되었고 좁은 공간에는 그녀의 숨소리만이 남았다. 이제 곧 쇼가 시작될 것이며 그 피날레는 최지훈의 몰락이 될 것이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다. 엘리베이터가 회의장이 있는 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눈을 멀게 할 듯 쏟아졌다. 회의장 입구에는 최지훈의 사설 경호원들이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었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고 걸어갔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저지하려 하자 서연은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곧이어 스피커폰을 통해 경찰청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미 경찰과 검찰에 모든 자료를 넘기고 협조를 요청해둔 상태였던 것이다. 당황한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자 서연은 마치 여왕처럼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회의장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단상에 서서 취임 연설을 준비하던 최지훈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서연은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 자리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오성 그룹 대회의장은 이서연의 등장과 함께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에 휩싸였고 수백 명의 주주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녀를 응시했다. 단상 위에서 취임 연설을 하려던 최지훈 부회장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을 떨고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당혹감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또각거리는 구두굽 소리를 울리며 붉은 카펫이 깔린 중앙 통로를 가로질러 걸어갔고 그녀의 당당한 기세는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경비원들이 뒤늦게 그녀를 제지하려 달려들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에서 꺼낸 한 장의 서류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것은 법원에서 발부한 긴급 주주총회 중지 가처분 신청서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장내를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최지우는 서연이 들고 있는 서류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오며 저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주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특히 앞줄에 앉아있던 원로 이사들은 서연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 한 회장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연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호원들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자신이 바로 한 회장의 친딸이자 오성그룹의 정당한 상속녀인 이서연이라고 선언했다. 그 순간 장내는 폭탄이 터진 듯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담기에 바빴다. 서연은 혼란을 틈타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고 최지우는 그녀의 팔을 낚아채려 했지만 서연이 더 빨랐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아버지의 마스터키 칩을 연단에 있는 메인 컴퓨터 포트에 꽂아 넣었고 순식간에 회의장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붉은색 경고 화면으로 바뀌었다. 스크린에는 최지훈과 고미란이 한 회장을 감금하고 독극물을 투여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영상과 그들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최지훈은 의식불명 상태인 한 회장을 바라보며 늙은이가 빨리 죽어야 내가 회장이 된다고 비웃고 있었고 고미라는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독약의 용량을 늘리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이 끔찍하고 충격적인 진실 앞에 주주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비명을 질렀고 일부는 구역질을 하며 고개를 돌렸다. 최지우는 화면을 가리려고 허우적거리며 이건 조작된 영상이라고 발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진실의 파도 앞에서 힘없이 묻혀버렸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따르던 부회장의 추악한 민낯이며 그는 살인자이자 횡령범이라고 고발했다. 객석에 앉아있던 고미라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출입구는 굳게 닫혀 있었고 그녀의 딸 최윤아 역시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서연은 스크린의 화면을 전환하여 그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수천억 원의 자금 내역과 차명 계좌 리스트를 낱낱이 공개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자금 세탁의 흐름이 도표로 정리되어 나타나자 주주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최지훈을 향해 야유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최지훈은 벼랑 끝에 몰린 쥐처럼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주주들에게 진정하라고 외쳤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신복들을 시켜 전원을 차단하라고 고함을 쳤지만 시스템은 이미 서연의 해킹으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때 회의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며 장내는 또다시 술렁거렸다. 서연이 사전에 경찰청장에게 넘긴 증거들은 구속영장을 발부받기에 차고 넘쳤으며 이제 법의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단상 위에 서 있는 최지훈에게 다가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최지훈은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해 무릎을 꿇었고 그의 눈동자는 절망과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객석에서 도망치려던 고미란과 그녀의 비리 연루자들 역시 줄줄이 체포되어 굴비 엮이듯 끌려나갔는데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악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았다. 서연은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20년 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복수의 칼날을 거두었다. 경찰이 연행에 간 뒤에도 회의장은 흥분과 충격이 가라앉지 않았는데 서연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을 진정시켰다. 그녀는 스크린을 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한 회장과의 실시간 화상 연결을 시도했고 곧이어 병상에 누운 한 회장의 모습이 화면 가득 나타났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하게 살아있어 좌중을 압도했다. 한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주주들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불찰로 인해 회사가 위기에 처한 것을 통탄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옆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유언장을 공개하며 자신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유일한 혈육인 이서연에게 양도한다고 선언했다. 장내는 숙연해졌고 원로 이사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화면 속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강인한 표정으로 돌아와 주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이 비록 빈민가에서 자랐고 정식 경영 수업을 받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오성그룹을 투명하고 정의로운 기업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진심이 담긴 호소력 짙은 목소리였기에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쓰레기를 줍던 시절 배운 치열한 생존 본능과 해커로서 익힌 냉철한 판단력으로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고 세사를 돋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주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 명, 두 명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강당에 홀로 남은 서연은 단상에 주저앉아 참았던 숨을 몰아 쉬었는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낡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추위에 떨던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가난한 소녀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총수가 되어 그 정점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다시금 신발끈을 조염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강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과 회사가 있었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며칠 후 오성그룹 본사 앞에는 최지훈과 고미란의 구속을 알리는 뉴스 속보가 대형 전광판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뉴스를 지켜보며 권선징악의 결말에 환호했고 오성그룹의 주가는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었다는 기대감에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서연은 회장 집무실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피로 얼룩진 자리였지만 이제부터는 희망과 상생의 자리로 탈바꿈할 것이었다. 그녀는 비서실장으로 복귀한 강전무를 호출하여 가장 먼저 빈민가 재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서연의 첫 번째 결제 안건은 하늘 빈민가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과 복지재단 설립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싶어 했으며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을 도와주었던 동료 해커들을 보안팀으로 정식 채용하여 회사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했다.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그녀의 행보는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흑수저 신화의 주인공이라 부르며 열광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찬사에 우쭐해하지 않고 매일 밤 늦게까지 서류와 씨름하며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교도소 면회실 유리벽 너머에 앉아있는 최지훈과 마주했는데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며칠 사이 급격하게 늙어버린 그는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예전에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연은 그에게 동정심조차 느끼지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왜 아버지를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배신했냐고 물었고, 최지우는 쉰 목소리로 욕망이 자신의 눈을 가렸었다고 뒤늦은 후회를 내뱉었다. 서연은 그에게 당신이 앗아간 것은 단순히 회사가 아니라 한 가족의 행복이었다고 일침을 가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고 등 뒤에서는 최지훈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서연은 교도소를 나와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그녀를 반겨주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핸드폰이 울리고 병원에서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할 수 있을 만큼 호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연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녀의 발걸음은 춤을 추듯 가벼워졌다.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며 기사에게 병원으로 가자고 말했고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이것은 복수극의 끝이자 새로운 희망의 서막을 알리는 아름다운 주행이었다. 우성그룹의 본사 꼭대기층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은 한때 최지훈과 고미란의 탐욕으로 얼룩져 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만이 가득했다. 이서연은 묵직한 가죽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쌓인 결제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길은 빠르면서도 신중했다. 지난 몇 달간 그룹 내부에서는 피바람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다. 최지훈의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던 임원들은 전원 해임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들의 빈자리는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새로운 인재들로 채워졌다. 서연은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쳐 그 누구도 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이중 삼중의 감시 장치를 마련했다. 그녀가 직접 설계한 내부 감사 프로그램은 회사의 모든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기에 더 이상의 비리는 발붙일 곳이 없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비서실장인 강 전무와 함께 회사 로비로 내려갔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오늘은 서연이 취임 직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하늘 빈민가 재개발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날이었다. 단상에 오른 서연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침착한 목소리로 기존의 전면 철거 방식을 백지화하고 상생을 위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계획은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호화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역 사회를 위한 문화시설과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기자들은 파격적인 발표에 놀라워하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변을 이어갔고 그 모습은 확신에 찬 리더의 전형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서연은 곧바로 차에 올라타 그녀가 나고 자랐던 하늘 빈민가로 향했는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옛 기억을 소환했다. 좁고 지저분했던 골목길은 이제 공사가 시작되어 가림막이 쳐져 있었지만 그곳에 서려 있는 사람들의 온기는 여전했다. 차에서 내린 서연을 가장 먼저 반겨준 것은 그녀가 용역 깡패들로부터 구해냈던 김 할머니였는데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쓰레기를 줍던 꼬질꼬질한 소녀가 재벌 회장의 딸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고 동시에 큰 희망이었다. 서연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이제 더 이상 춥고 배고픈 겨울을 보내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고 주변에 모여든 주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며칠 뒤 서연은 병원 측의 허락을 받아 수감 중인 최지훈을 면회하기 위해
서울 구치소를 찾았다. 접견실의 차가운 철창 너머로 나타난 최지우는 예전에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해진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그는 서연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한때 거대 기업을 좌지우지했던 권력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연은 그에게 재판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선고했다. 최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고 서연은 담담하게 그들의 소식을 전했다. 고미란 역시 공범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딸 최윤아는 빈털터리가 되어 친척들의 도움조차 받지 못한 채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다. 최지우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감한 듯 오열하기 시작했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의 회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서연은 그에게 당신이 파괴한 것은 단순히 회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는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최지우는 유리벽을 두드리며 뒤늦은 용서를 구했지만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빠져나갔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적막한 구치소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고 있었고 한 회장의 건강도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휠체어 없이 거동할 수 있게 되었다.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납골 땅을 찾았는데 그곳은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한 회장은 아내의 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고 서연은 그런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의 생사조차 모르고 살아야 했던 가족의 비극은 이제 끝이 났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시간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아픔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슬픔에 잠겨 있는 대신 아버지에게 앞으로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회사로 복귀한 서연은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코딩 교육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녀는 가난 때문에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자신처럼 쓰레기 더미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랐다. 재단 사무실에는 매일같이 수많은 지원서가 쏟아져 들어왔고 서연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아이들의 사연을 읽으며 직접 멘토링을 해주기도 했다. 그녀의 이러한 행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영 모델로 평가받으며 재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니라 시련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혁신적인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늦은 밤 서연은 야근을 마치고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득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낡은 목걸이를 꺼내보았다. 녹슨 펜던트 안에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이 들어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버티게 해준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이제 그녀는 명품 보석으로 치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여전히 이 낡은 목걸이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그것은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나침반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목걸이를 목에 걸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강 전무가 들어와 긴급 보고 사항이 있다고 말하며 태블릿 PC를 건넸다. 화면에는 경쟁업체가 오성그룹의 신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포착되었다는 보안팀의 보고서가 떠 있었다. 서연은 눈빛을 반짝이며 즉시 보안팀을 소집하라고 지시했고 그녀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해커로서의 본능이 다시금 깨어났다.
회장이 된 이후에도 그녀는 실전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꾸준히 최신 보안 기술을 연구해 왔기에 이번 위기 또한 그녀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자 기회였다. 그녀는 직접 키보드를 잡고 방어 코드를 작성하며 보안 팀원들을 지휘했고 밤이 새도록 사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경쟁업체의 해킹 시도는 서연의 철벽 방어에 막혀 무산되었고 오히려 역추적을 통해 그들의 불법적인 행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언론은 오성그룹의 기술력과 보안 시스템을 대서특필했고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서연은 직원들의 환호 속에 사무실로 들어오며 피곤하지만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오성그룹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수장이었으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리더십을 증명해 보였다. 직원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랐고 회사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변해 있었다. 하늘 빈민가의 재개발 공사가 마무리되고 입주식이 열리는 날 서연은 다시 한번 그곳을 찾았다. 낡고 위험했던 판잣집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색감의 아담한 빌라들과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서 있었다. 입주민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새 보금자리를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서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줄을 섰다. 서연은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이것은 혜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그녀는 단지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무너진 자존심과 희망을 다시 세운 것이었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서연은 마을 뒤편에 있는 작은 언덕에 올라가 새롭게 변한 마을의 전경을 내려다 보았다. 과거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던 곳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꽃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저 멀리 보이는 오성그룹의 본사 건물과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그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어 가난과 부의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실현해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춥지 않았고 그녀의 가슴속은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한 회장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자랑스럽다고 말했고 서연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서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여유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주말이면 고아원을 찾아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밤에는 익명의 아이디로 접속해 사이버 범죄를 소탕하는 화이트 해커 활동을 이어갔다. 세상은 그녀를 재벌 회장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이름 없는 영웅이기를 자처했다. 이중적인 삶이 피곤할 법도 했지만 서연에게는 그것이 삶의 활력소이자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낮에는 빛으로 밤에는 그림자로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서연은 오성그룹 본사의 옥상 정원에 서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며 그녀의 눈동자 속에 담겼고 그녀는 지난날 자신이 걸어온 험난했던 여정을 파노라마처럼 떠올렸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은 온갖 비바람을 이겨내고 이제는 거대한 숲을 이루는 나무가 되어 세상을 굽어보고 있었다. 그녀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밤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혼잣말로 속삭였다. 이제 진짜 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도시의 소음을 뚫고 저 멀리까지 퍼져나갔다.